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4장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목차인데요. 4장의 목차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4.1 인트로덕션이고요. 두 번째가 컨비네이셔널 서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로직은 크게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그리고 시퀀셜 로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퀀셜 로직은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메모리 엘리먼트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시퀀셜 로직을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도 합니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다 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다 혹은 뭐 컨트롤 파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컨트롤러가 조금 더 이제 범용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CPU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게 되는데, 이 CPU가 되려면 이제 다양한 연산이라든가 어떤 그 다양한 처리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처리 능력을 이제 데이터 패스라는 그런 부분으로 구현을 하는데, 결국에 데이터 패스부도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이제 메모리 엘리먼트의 조합인데, 이제 주로 연산 같은 것은 이제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으로 구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라는 것과 시퀀셜 로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의미를 따져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3과 4.4가 결국에는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컨비네이셔널 서킷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컨비네이셔널 서킷이 로직이 주어지면 그것을 트루스 테이블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혹은 뭐 로직 이퀘이션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디자인은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디자인하는 절차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익숙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그런 이론 설명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컨비네이셔널 로직, 그러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요. 바이너리, 애더, 서브트랙터, 덧셈기, 뺄셈기, 그리고 데시말 애더. 우리가 BCD 코드를 앞에서 이제 배웠었는데요. 그런 BCD 코드를 덧셈을 할 수 있는 데시말 애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멀티플라이어가 있고요. 이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 멀티플리케이션도 이 수의 형태에 따라서, 숫자의 형태에 따라서 그 설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좀 변형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바이너리 코드, 인티저를 나타내는 수냐, 인티저, 자연수냐 라는 거, 그냥 자연수냐, 부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정수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이제 정수가 되면 이제 음의 부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수체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해보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보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해보수인 경우엔 그 부호 비트에 대한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 멀티플라이어에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가. 우리가 실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지요. 픽스드 포인트하고 픽스드 포인트 넘버와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다룰 때 플로팅 포인트는 사실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는데 구조는 잘 모르는 그런 좀 독특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상에서 어떤 실수를 사용을 한다, 분수를 사용할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 언어에서 이제 플로트나 더블형을 쓰게 되면 IEEE 32비트 그 싱글 프리시전의 플로팅 포인트 포맷, 이제 더블을 쓸 경우에는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포맷을 사용을 해서 실수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뭐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들의 경우에 이 플로팅 포인트 포맷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서 봐서 아는 거죠. 이제 앞비트가 부호 비트라서 부호 -1에 이제 S승을 나타내고, 그리고 1.F가 되고, 그리고 2에 뭐 얼마 빼기 E와 같은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로팅 포인트 포맷은 FS F E의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싱글 프리시전은 32비트고 더블 프리시전은 요게 64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C에서 플로트라는 자료형이고요. 이게 더블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 플로팅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 예제를 들었지만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덧셈을 하기도 어렵고요. 곱셈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다 풀어서 해석을 한 다음에 자릿수 맞춰야 되고 다시 이 포맷으로 되돌리는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좋은 프로그래머라면 가능한 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 약간의 그 정밀도에 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숫자가 12.567824 뭐 이런 자릿수에 소수점 뭐 6개짜리까지 숫자를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봐가지고 뭐 곱하기 10만을 해줘도 되고, 혹은 나는 그냥 요 정도 정밀도는 포기하고 요 앞에 것만 쓰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이제 n이라는 숫자라고 하면 n에다가 미리 입력을 받을 때 전부 1000을 곱합니다. 그래서 m을 만든 다음에 그냥 m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지 않고요, 다 정수 연산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요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이게 C다 그러면은 곱한 다음에 int 해서 정수로 만들어 버려야겠죠. 그 명시적 형 변환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m을 다시 어떻게 한다? n은 m 나누기 이제 1000을 해줍니다. 물론 또 여기다가 플로트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형 변환을 해준 다음에 나누기를 해줘가지고 다시 정수로 실수로 되돌린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속도가 확 올라가요. 그냥 이 숫자를 쓰는 것보다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 정밀도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붙이는 숫자를 변화시켜 주게 되겠죠. 근데 가능하면 너무 크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그냥 인트 자료형을 사용할 정도의 정밀도만 갖게 하려면 이게 너무 10만, 100만 막 이렇게 해주면은 이 인트를 넘어가니까 롱 인트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돼서 결국에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만 이제 정수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프로그램의 효율도 높이면서 전체적인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게임을 하거나 혹은 비디오 프로세싱 해서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 이제 어마어마한 연산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 연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픽스드 포인트 넘버인데요. 픽스드 포인트 넘버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배웠었고, 그리고 이 픽스드 포인트 넘버를 어떻게 멀티플리케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픽스드 포인트 넘버 같은 경우는 그 이진수를 기준으로 보통은 정수 쪽은 다 보존을 하고요. 이제 이 데시멀 포인트 쪽 그 소수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 제약을 합니다. 비트 제약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정밀도에 대한 손해를 보면서 그냥 내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픽스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픽스드 포인트 넘버라는 걸 만들어서 쓰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가 아니라 절대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픽스드 포인트 넘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쓴 적이 없었어요. 프로그래밍 할 때도 없었을 거고 살면서도 없었을 거예요. 그치만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칩을, 이 시스템 반도체를 디자인할 때는 이 하드웨어 쪽 내부 시스템에서는 픽스드 포인트 넘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플로팅 포인트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접하기는 어려운 넘버 시스템인데, 근데 이런 칩을 만들거나 하드웨어로 할 때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픽스드 포인트 넘버로 대체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기기들은 픽스드 포인트 넘버로 대부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건 아닌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잘. 뭐 여러분들 같이 이런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뭐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르겠죠. 뭐 안에서 어떻게 숫자가 생겼고 돌아가는지 잘 모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멀티플라이어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 다양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곱셈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하드웨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 컴패러터인데요. 이제 비교기입니다. 크기 비교기이고요. 이 크기 비교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이게 등치가 커요. 이게 로직 옵티마이제이션을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기가 참 어려운 하드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그니튜드 컴패러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직관적인 그런 어떤 숫자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직 이퀘이션을 바로 만듭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세 자리짜리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A2, A1, A0 그리고 B2, B1, B0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교하려면 어렵죠. 왜냐하면 트루스 테이블로 생각해보면 6비트짜리가 되니까 이렇게 너무 많아요. 손으로 미니마이제이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는 동작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12와 뭐 90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이게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한 연산이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대소 비교를 이제 합니다. 학습이 돼 있고 숙달이 돼 있어가지고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제일 앞자리를 보겠죠. 이렇게 제일 앞자리가, 이게 제일 앞자리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몇 자리냐를 먼저 봅니다. 몇 자리냐. 이게 몇 자리를 보느냐 하고 앞자리를 보는 거하고 사실 비슷한 문제인데, 왜냐면은 5120하고 903하고 비교할 때 5하고 사실은 앞에 0이죠. 0을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게 크냐 보는 건데, 자릿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뭐 일단 자릿수를 본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릿수가 크면 무조건 크다.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자릿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일 앞자리 숫자를 봐서 그게 어느 게 크냐를 가지고 그냥 어느 숫자가 큰지 결정을 합니다. 이게 9면 무조건 이게 크다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9고 이게 5인데 굳이 뒤에 숫자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 앞자리가 크면 무조건 이 숫자가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3, 13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릿수 따지고 제일 앞자리를 봅니다.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자리를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자리가 큰 숫자를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으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첫 번째 숫자를 봐야지, 두 번째 숫자를 봐야지, 뭐 이런 어떤 플로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면서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알죠. 아, 이게 크네. 근데 딱 보면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판단을 하기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칩니다. 너무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트레이닝이 잘 돼가지고 금방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대소 비교를 할 때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그대로 하드웨어로 옮기게 되면 매그니튜드 컴패러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코더와 인코더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인코더하고 디코더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걸 좀 지우고 다시 해보면 자,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있는데 디코더는 뭔가 작은 거를 크게 만드는, 작은 정보를 큰 정보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디코더라고 하고요. 인코더는 큰 것을 작게 만드는 그런 어떤 큰 정보를 작은 정보로 축약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을 인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정보가 있을 때 이것을 작은 것으로 줄이고 다시 작은 것을 원래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인코더, 그리고 이쪽을 디코더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여기 코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어 코덱이라는 말을 씁니다. 코덱이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합치면 코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동영상을 시청을 할 때 컴퓨터에서 플레이가 안 되면 내가 왜 이 영화가 플레이 안 되지? 아, 코덱을 설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좀 틀린 말인데,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설치하는 건 디코더거든. 코덱이 아니고 디코더를 설치를 하는데, 디코더 설치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보통 그냥 코덱을 설치해야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덱은 사실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합친 합성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의 영화가 있으면 이 영화는 무지무지하게 용량이 커요. 수백 기가 합니다. 보통은. 그 수백 기가짜리 요즘에는 뭐 1테라도 넘는데 보통 영화 한 편에 그 1테라 이렇게 되는 수백 기가의 영상을 1기가에서 뭐 요즘에는 이제 뭐 4기가, 8기가, 뭐 16기가짜리도 있던데, 뭐 예를 들어 4기가라고 합시다. 이 정도 크기의 정보로 이게 수백 기가를 이 정도로 줄여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일을 다운을 받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수백 기가의 정보로 이렇게 다시 원래 걸로 만들면은 요 원래 걸로 만들어진 것을 시청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동영상 형태가 그 압축이 돼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제 뭐 MP4나 뭐 AVI나 이런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정보는 인코더를 통해서 수백 기가 테라의 정보가 이렇게 압축이 된 형태입니다. 정보량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키우는 것을 이제 디코더라고 하는데, 뭐 참고로 영상에 있어서 이렇게 수백 배의 압축을 해도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의 다 인지 능력 때문인데, 사람의 인지 능력에 어떤 그 인지 능력에 뭐라고 해야 되지? 낮은 정도? 뭐라고 해야 되지? 저인지 능력. 이게 사람의 감각 기관이 굉장히 그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뭐 예를 들어 소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주파수대가 어마어마한데, 뭐 0Hz에서 뭐 UWB 같은 경우는 뭐 60GHz 막 이런 주파수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대는 여기 아주 여기에 요 4kHz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요 몇 kHz 정도만 들을 수 있어요. 요만큼. 사실은 이게 전체로 보면 점이죠. 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소리들 중에 우리는 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 주파수대의 이 시각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요 가시광선대의 아주 조그만한, 이게 몇백, 그 뭐 보통 이제 한 400에서 한 600, 사실 좀 700이라고 해야 되나? 700 나노 정도의 파장. 이거는 이제 파장으로 생각을 보통 많이 하니까요. 400 나노에서 700 나노 정도의 이런 가시광선대만 볼 수 있어요. 이 많은 이 파장은 다 보지 못하고, 인지 능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정보를 없애가지고 줄여놔도 사람이 차이를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이 인코더, 디코더.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보를 작게 만들면 8비트짜리를 3비트로 만들고 16비트짜리를 4비트로 만드는 이런 동작을 하는 형태의 회로는 다 인코더라고 하고요. 3비트짜리를 8비트로 다시 만들고 4비트를 16비트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동작을 하는 모든 것은 다 디코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플렉서인데요. 이제 멀티플렉서, 우리가 줄여서 먹스라고 합니다. 먹스가 있고 이제 디먹스도 있습니다. 디먹스. 이제 먹스는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회로를 우리가 먹스라고 하고, 디먹스는 반대입니다. 여러 개의 출력들 중에서 하나의 입력을 여러 개의 출력 중에 어디로 연결해 주느냐를 결정해서 이렇게 출력해 주는 회로가 이제 디먹스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다양한 회로에 대한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고 다양한 측면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런 회로들을 어떻게 HDL로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붙여가지고, 그리고 계층성 있는 설계를 함으로써 더 큰 회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컨비네이셔널 로직의 측면에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4장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4.2장 컨비네이셔널 서킷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인풋 베리어블, 로직 게이트, 아웃풋 베리어블로 구성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이라는 거, 이제 컨비네이셔널 서킷이라고 하나,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라고 하나,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같은 말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동 없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 컨비네이셔널 서킷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박스로 그리고, 그리고 입력이 몇 개다, 그리고 출력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은 순수하게 AND OR NOT, NAND, NOR, exclusive OR와 같은 그런 게이트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4.3절 Analysis of Combinational Circuit입니다. Combinational Circuit의 해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Combinational 이렇게 서킷이 게이트 레벨의 어떤 회로로서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로직 이퀘이션, 그리고 truth table로 만들어내는, 불펑션 truth table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펑션이나 이런 truth table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이제 풀 수도 있겠지만요. 뭐 회로를 따라 그려가지고 뭐 HDL이나 혹은 스케매틱 방식,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의 그런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동작을 하는지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절차인데요. 절차인데 처음에 그 모든 게이트의 출력에 대해서 라벨을 붙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대한 라벨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텝 2 뭐 반복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펑션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이런 사실 절차가 책에서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꼭 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뭘 먼저 하건 크게 상관없고요. 입력 쪽에서 먼저 시작해도 되고 출력 쪽에서 입력 쪽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요. 이제 출력 쪽에 이렇게 라벨을 하나씩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봐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소개를 하면 이제 F2 같은 경우에 지금 라벨을 따로 지정을 안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회로에 대한 로직 이케이션을 작성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보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요 A, B 그리고 A, C 뭐 B, C다. 각각이 5화가 돼서 이렇게 5화가 돼가지고 F2 출력으로 나간다라는 거 알고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버터를 거쳐가지고 F2 프라임이 됩니다. 그냥 이 아웃풋 그 포트를 그대로 내부 신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T1이라고 정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안 정해도 이 T3를 바로 쓸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뭐 F1도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책에서는 좀 단계별로 많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자, T3는 F2 프라임과 AND T1이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T2는 ABC를 AND를 취한 것이고요. 그리고 F1이 이제 T2와 T3의 OR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T3가 여기 작성한 요게 들어가고 이제 T2에 요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T1이 있으니까 T1을 다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T1이 뭐냐 하는 걸 보니까 요거고 이제 F2 프라임이 우리가 구했던 F2에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ABC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다 풀어야 돼요. 다 AND와 NOT 연산을 해줘가지고 무엇의 형태로 불펑션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트루스 테이블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민텀의 형태로 쭉 풀어줍니다. 쭉 풀어가지고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불펑션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해석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트루스 테이블로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 이 구하고자 하는 거는 F1과 F2에 대한 이게 이제 출력이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뭐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트루스 테이블에다가 넣어가지고 다 구해봤어요. 근데 이 트루스 테이블만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 F2하고 F1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하는 회로인지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컨비네이셔널 로직의 서킷의 해석이라고 했으면 뭔가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해석이라는 말 자체가 뭐 하는지 내가 이해하는 건데,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불펑션을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얘가 뭘 하는 회로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제어 동작이라든가 특정한 연산을 위해서 누군가 회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회로를 보고 내가 불펑션이나 트루스 테이블까지는 구할 수 있지만 이것만 보고 얘가 뭐 하는 건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설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전 아이디어 혹은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누군가 설계를 했어요. HDL로 설계를 했고 HDL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게이트 회로가 나왔어요. 합성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넷리스트라고 한다고 했죠. 넷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뭐 요 사이에 뭐 트루스 테이블도 불펑션도 구했을 거고 뭐 트루스 테이블도 그렸을 거예요. 뭐 그릴 수 있으면 그렸겠죠. 근데
내가 이 게이트 회로를 받았어요. 요걸 가지고 어널리시스를 해서 이걸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디어나 이 스펙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게이트가 아니고 HDL로 설계를 해놓은 형태라고 합시다. 우리가 요렇게 그 HDL을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그것을 IP라고 하는데, Intellectual Property, 그래서 IP라고 합니다. HDL, IP라고 하는데, 이 HDL을 내가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로 게이트랑 똑같은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해석을 해도 이렇게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뭘 하는지? 아이고,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어널리시스를 해도 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을 경우도 있을 건데 100%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남의 코드, 남의 HDL을 받았어요. 남의 게이트 회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준 사람이 설명해 주겠죠. 이거는 뭐 하는 회로야 라고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 내부를 수정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부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 내부적으로도 내부에 또 여러 회로가 있을 텐데 걔네들이 결국에 어떤 아이디어와 스펙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회로들이 구성이 됐는지,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그 원래 설계자의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활용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내가 변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주고, 물론 간단한 거는 뭐 상관없어요. 뭐 덧셈기, 뭐 뺄셈기 우리가 사장에서 배우는 정도 수준은 다 수정해도 상관없고요. 조금 이제 복잡한 그런 상용 IP다, HDL 코드다 라고 하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좀 수정을 하자, 내부를 업그레이드를 좀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정답은 사실 못한다고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좀 들어주자면,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이제 뭐 현재로서는 1등이 지금 뭐 애플이고, 뭐 2, 3등 정도로 해서 이제 삼성, 뭐 중국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 안에 이제 메인 칩이 들어가는데 중앙 처리 장치가 들어갑니다. 애플은 이제 A 시리즈고 삼성은 이제 엑시노스 시리즈죠. 근데 요 두 칩 다 내부 기본 HDL 코드는, 그 CPU는, 그 메인 핵심 CPU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줬지만 암이라는 회사 걸 사용을 해요. 암이라는 영국 회사입니다. 암. 그래서 다 암 CPU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암이라는 이 CPU를 기반으로 해서 다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 기본 구조만 가지고 온 다음에 자기들이 전부 칩을 거의 새로 설계를 해서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엑시노스 같은 경우도 암을 사다가 이제 수정을 해서 엑시노스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쓰고 있어요. 구조가 크게 암에서 이제 벗어나진 않는데 업그레이드를 시키죠. 이제 자기 하드웨어에 맞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게 지금 삼성이 안타깝게도 어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차가 좀 심각하게 많이 벌어져 가지고 성능에. 그래서 뭐 기사를 본 사람들은 있겠지만 올 초였나 작년 하반기 정도였나 이 개발을 하는 것을 이제 그 포기를 하고 그냥 받아다가 그냥 그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삼성이 그렇게 포기를 따라가는 걸 포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텍사스의 오스틴에 연구소가 있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하진 않았고 이제 미국의 인력을 이용을 해서 삼성이 이 과정을 CPU를 업그레이드하는 재설계를 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접었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
나오는데 뭐 IT 업계에서는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뭐 사람들은 이런데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PU를 더 이상 엑시노스에 대한 이 CPU를 지금 삼성이 개발하지 않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잘 됐으면 싶은데 이제 뭐 그 운영 체제와도 큰 연관이 있을 텐데 이 이제 애플의 운영 체제가 너무 지금 안정적이고 좋아서 그런 하드웨어 CPU하고도 너무 잘 맞고 있고요. 그 이제 그런 좀 성능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빨리 우리도 그런 자체 CPU를 좀 더 개발하는 역량을 나라에서 키워서 이런 그 해외 제품들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가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고 아직 그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참 애를 많이 먹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진출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설계 인력, 테스트 인력 다 지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설계 절차인데요. 자, 설계 절차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좀 그 생소한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걸 배웠는데요. 사실 그걸 알면 그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컨비네이션한 로직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디자인하는 절차를 보면 어떤 스펙을 처음에 정하게 됩니다. 스펙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설계자가 정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 줄 수도 있겠죠. 일부 스펙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상세 스펙 같은 경우는 설계자가 다 정해야 되고요. 혹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지금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위한 회로는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는 없을까? 이런 다양한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로를 구현할 때 그런 스펙은 이제 설계자가 다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 스펙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입력과 출력의 개수일 것이고요. 어떤 게 필요하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뭐 안에 그 어떤 내부 구조를 전체적으로 가질 것이냐 하는 이제 하이러키칼한 그런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들어갈 텐데요. 우리는 지금 그 정도까지 깊이 그 큰 깊이를 갖는 그런 그 회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풋 아웃풋의 개수가 몇 개냐, 뭐 탑의 모양이 어떻다 이렇게 요거까지 정하는 게 이제 거의 스펙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입력에 대한 모든 가능한 입력 조합에 대한 출력을 정의를 하는 그런 추루스 테이블을 작성을 합니다. 이제 출력의 개수가 여러 개면 추루스 테이블이 좀 더 커질 거고요. 입력의 개수도 역시 커지게 되면 추루스 테이블이 엄청 커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추루스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불펑션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불펑션이라는 것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된 불펑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맵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추루스 테이블을 미니마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불펑션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요. 이게 불펑션이 이제 로직 이퀘이션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로직 이퀘이션이 구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로직 다이어그램을 그려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실 요 스펙을 정하는 부분, 요 스펙을 정할 때 여러분들의 실제 머리를 한번 씁니다. 스펙이 정해지고 나서 그 스펙을 바탕으로 추루스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작업은 기계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머리를 전혀 쓰지 않고 손만 움직여도 작성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거, 회로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스펙을 잡는 일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성을
사용을 하는 그 분야,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테크니컬한 기능적인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절차들은 그렇게 중요한 절차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숙달이 되면 누구나 하는 기본적인 뭐 요런 뭐 K맵 어떻게 하느니 로직 이퀘이션 어떻게 쓰느니 하는 것들 배우고 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하지만 이 스펙을 잡는 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능력은 이런 걸 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이런 것도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거 여기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좋은 설계자, 그리고 설계자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쓰는, 머리를 사용을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스스로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창조적인 뭔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 의미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수준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머리를 안 써도 약간 몸이 피곤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창의성을 쓰는 거랑 머리를 그냥 일반적인 뭔가 기계적인 과정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그냥 기계적인 일을 하는데 머리 쓰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머리를 쓰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머리를 쓰는 분야로 여러분들이 그런 포지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코드 컨버전 이그젬플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 절차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예제를 해볼 건데요. 이게 지금 강의가 좀 길어서 한번 끊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요 부분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하고 나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HDL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HDL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스케매틱으로도 할 수 있어요. 스케매틱 철자가 맞나 모르겠네. 스케매틱 CH. 예.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요거 요 스케매틱 하는 툴들도 무료로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뭐 찾아보면 활용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뭐 HDL로 스케매틱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HDL 써도 되고요. 하여튼 이 과정은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쓴다는 게 그냥 기계한테 맡겨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자, 어쨌든 지금 조금 끊었다가 우리가 요거 뒤에 내용이 조금 길어서 끊었다가 이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